그날도 똑같이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낡은 커피포트에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습한 공기가 느껴졌고 저는 습관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본래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는 성격이었죠. 주방 한쪽에서 아내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글쎄요. 제 눈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하고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라고 물으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점들이 제 시스템에 하나둘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옷차림에 훨씬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평일 낮에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전에는 편안한 차림이 많았지만 요즘은 꼭 구두를 신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더군요. 처음엔 그저 기분 전환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옷차림이 가벼워진 탓이겠지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집주인 아들이 집 수리 좀 해준대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었고 오래된 집이라 벽지가 조금씩 갈라지는 중이었죠.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표정에서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며 은밀히 미소 짓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아했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의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 아들 박세영이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죠. 벽지를 살펴보며 아내와 농담을 주고받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묘하게 익숙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수리에 필요한 건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그는 아내분이 잘 챙겨주시네요 라며 저에게는 건성으로 말하고 다시 아내를 향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싹 텄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벽수리 하나로 과할 정도로 들뜬 목소리로 저녁 메뉴를 고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집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와 연동된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 가전제품들의 전력 소비 패턴을 기록하고 있었고 주거 공간 내에서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하는 센서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의 외출 시간, 옷차림, 휴대폰 사용 패턴, 그리고 박세영이 집에 오는 날과 시간, 심지어 특정 시간대의 전력 사용량 미세 변화까지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시스템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건 그들에게 패배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모든 감정을 잠시 냉동시켜두기로 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저는 더 치밀한 기록으로 저를 지탱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4달 남았었고 특약사항에 수리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부담인 벽지 교체, 베란다, 샤시, 실리콘 보수 등의 항목들이 전부 명확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지출 내역에 동일 기간, 동일 상호명으로 소액 결제가 여러 번 찍혀 있었거든요. 리셋 인테리어 상담, 하우스 픽스 미팅룸 같은 곳들. 검색해보니 카페 안에 있는 소규모 회의실 대여 서비스였습니다. 이 모든 내역을 엑셀에 날짜 마이너스 시간 마이너스 상호명으로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속에서 눌러두었던 분노가 규칙을 가진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이상 패턴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내가 장을 본다며 집을 나간 시간과 박세영의 차량이 단지 주차장에 진입하는 시간이 겹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녀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 몇 장이 있었는데 전부 집 근처 카페와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결제 시간은 박세영이 집에 수리하러 온 날과 일치했습니다. 이 증거를 보고 나니 제 머릿속에 둘이 뭔가 있다는 확신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덜컥 들이대면 그들은 분명 발뺌할 것이고 저는 완벽한 증거를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치밀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의 휴대폰 동기화 기록을 확인해 그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설치된 현관 센서와 스마트 플러그가 기록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외출이 늘어난 날에도 특정 평일 낮 시간대에 미세한 전력 스파이크가 찍혀 있었고 욕실 환풍기가 잠깐 켜졌다가 꺼진 흔적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내가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집에 머물렀다는 명백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집 보수 관련 미팅이라며 나갔지만 위치 기록은 전혀 다른 곳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집에서 15분 거리의 한 오래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길 왜 가지?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가 움직이는 경로를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 카페에서 박세형을 만나더니 함께 그의 차를 타고 그 오피스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뒤따라가 차량이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상간남 소송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간다고 나섰지만 제 발걸음은 법률사무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8층 유리문 너머로 가사 전문 변호사라는 문구가 보이자 순간 손끝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제가 직접 발품 팔아 모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USB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카페 결제 내역, 박세형과의 문자 프리뷰 사진, 제가 기록한 집안 스마트 센서 및 스마트 플러그 전력 패턴 분석 데이터, 아파트 입출차 기록, 그리고 전세 계약 갱신 서류 사진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자료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상간남 소송 가능성 충분합니다. 명분이 전세 계약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이고 사적인 만남의 증거가 명확하네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시점과 증거의 명확성에 매우 강합니다. 날짜별로 사건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특히 개인적인 교류를 입증할 더욱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USB의 폴더 구조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날짜별, 시간대별, 자료별로 완벽히 정리된 저의 기록들을 본 변호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간남뿐 아니라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다만 아내가 업무상 관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방문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 교류의 흔적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법정에서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그야말로 결정타가 될 만한 장면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미소나 서류를 함께 보는 모습이 아닌 감정적인 교류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순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에 그 완벽한 계획을 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주방에서 뭔가를 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물었습니다. 갱신 얘기는 잘 돼가? 응, 거의 다 끝났어. 서류도 다 준비됐고.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는 건 곧 또 만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엔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아내가 이번 주 금요일 세영 씨가 서류 수정본 들고 온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날이라고 선명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금요일 오전부터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확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11시 회색 SUV가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른 동 복도 끝에서 망원 렌즈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동의 복도 끝에는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저는 이 각도에서 집 현관이 정확히 보이는 것을 이미 예전에 우연히 확인해 두었었죠. 11시 5분 현관이 열리고 박세형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쇼핑백과 봉투. 망원 렌즈로 확대하니 봉투에 부동산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연속으로 촬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었는데도 명확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제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 웃음은 마치 제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바늘 같았습니다. 그리고 1시 20분 현관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아내는 서류가 든 봉투를 안고 있었고 박세형은 아내 어깨 너머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야에 아주 짧은 장면이 스쳤습니다. 박세형이 아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건 업무 관계라는 핑계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에서 그들의 웃음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가 모을 무기가 되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오후 1시 19분 쇼핑백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박세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향기 마음에 들면 쓰세요. 그리고 아내가 웃으며 이거 지난번보다 더 좋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향기. 지난달부터 아내가 뿌리던 그 익숙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집에 들어온 날과 아내가 바꾼 향수 냄새의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후 2시 5분 현관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세형이 먼저 나왔고 아내가 조금 뒤에 나왔습니다. 아내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그 남자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며 아내에게 웃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현실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전세 계약 갱신을 구실로 집안에서 서류를 펼쳤고 선물을 주고받았고 식탁 앞에서 1시간 4분 머물렀다. 제 손글씨가 떨려서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억울했고 모욕적이었고 분노가 치솟았지만 놀랍게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제 무기였으니까요. 기록, 시간, 서류, 서명, 스틸컷, 알림, 그리고 전세 계약서. 그들이 핑계로 쓴 문서는 이제 제가 들이밀 증거의 표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늘 서류 얘기 얼추 끝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불덩이가 굴러다녔지만 수고했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찍힌 영상을 세 부분으로 잘랐어요. 현관 출입, 테이블 상 서류, 선물 상자. 그리고 각각의 타임스탬프를 박았어요. 폴더 이름은 전세, 갱신, 반대편이라고 붙였어요. 제 파일 구조에조차 분노가 배어 있었죠. 잠들기 직전 저는 상간남 소송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명분으로 붙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을 어떻게 시작할지, 어떤 항목을 묻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전세갱신을 명분으로 빈번한 왕래가 있었고 세입자 동의 없는 대리 방문이 반복됐어요. 수리 신청서와 작업 확인 서명에 아내 필체가 찍혀 있어요. 상가 CCTV와 카드 결제 내역이 동시간대에 묶여 있어요. 문장을 짧게 끊어 썼습니다. 마치 판결문처럼요. 이 과정을 겪고 있는데도 어쩐지 글자들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그 냉기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에 들어가서 오늘 촬영한 사진, CCTV 파일, 녹음 파일을 전부 하나의 폴더에 모았습니다. 폴더 이름은 결정타로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낼 준비였죠. 파일을 정리하면서도 제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수많은 밤들을 견뎌낸 회한과 지독한 복수심이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 평온함은 감정을 소진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완비했기에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전사의 침묵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장면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하죠.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마침내 완전 무결한 결정타 폴더가 담긴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 동시에 들어갑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전세 계약을 명분으로 한 접근 행위 자체를 부당행위로 넣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절차는 제가 준비한 이 기록들로 완벽하게 굴러갈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껴 있었지만 제 눈앞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아내와의 대면이었습니다. 그 대면에서 지난 몇 달간 제가 모아온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예상했고 그 예상조차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날 이후로 그녀가 2번 다시 제 눈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심장이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회사에는 연차를 냈고 아내에게는 오늘은 재택근무할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봉투,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보강할 것 없는 완전하게 정리된 작은 USB를 놓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준비한 저의 유일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멈추자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봐.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에는 전혀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대화를 나누려는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첫 번째 사진을 띄웠습니다. 상가 CCTV 화면 속 아내와 박세영이 나란히 걷는 장면. 그녀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아직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거 뭐로 보이니? 제 목소리는 낮고 평이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사진을 응시하다가 그냥 같이 걷는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아주 미세하게 빨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현관 안쪽에서 찍힌 장면. 2 사람이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날짜와 시간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갱신 얘기한 거야. 아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테이블 아래로 떨리는 손끝이 보였습니다. 저는 웃음도 분노도 드러내지 않은 채 다음 증거로 넘어갔습니다. 녹음 파일. 스피커에서 그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지난번보다 더 좋은 향기예요. 마음에 드시면 쓰세요. 그리고 아내의 웃음소리.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수리 명부는 참 그럴싸하더라. 제 목소리는 철저히 냉정했고 제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끓어오르는 치욕과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제 이성과 의지로 그 모든 감정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당신이 그 사람 손을 잡은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어. 저는 CCTV 영상에서 손을 잡는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마지못해 흐느끼는 듯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서는 진정한 후회보다 현 상황에 대한 극도의 당황과 체념이 더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목끝까지 차올라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저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미안. 6달 넘게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이제 와서 미안해. 차가운 목소리로 더 깊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오늘 여기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모든 증거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다 들어갔어.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 동시에 진행될 거야. 그녀는 그제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소송? 그 목소리 속에는 공포와 당황,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곧 통지서를 받을 거야. 당신도 박세형도.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법적 절차야.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의자를 밀어내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당신이 만든 결과야. 나는 그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준비했을 뿐이야. 아내는 무너진 표정으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장면은 제게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이 울음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쓰린 상처가 아리게 남아 있었지만 그 고통조차 이제는 다음 절차와 다음 서류, 다음 기일을 위한 냉철한 동력이 될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다음 절차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감정과는 단절된 채로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박세형 쪽에서도 합의금을 제시하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연락을 단호히 차단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덕분에 저의 시간은 오직 서류 작업과 법원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온전히 쓰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노트북을 켜고 그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집요함이 저를 계속 움직였습니다.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관련 서류가 아내와 박세형에게 송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과연 이 싸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하는 회의감이 뒤섞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물론 박세형도 자신들의 행위를 업무적 관계로 위장하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제게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첫 변론기일 법정에서 마주한 아내와 박세형의 얼굴은 충격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박세형은 예상치 못한 소송에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쾌함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하는 아주 건조한 안도감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흘러갔고 감정은 이미 제 심장 깊은 곳에 굳어버린 돌덩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돌덩이 속에서도 밤마다 예고 없이 날카로운 조각들이 튀어나와 저를 핥히곤 했습니다. 평범했던 지난 시간의 파편들이 저를 괴롭혔고 저는 잠 못 드는 밤을 삼키며 다시 한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비극적 시작점을 되새겨야만 했습니다. 소송은 길고 지루했지만 제가 철저히 준비한 증거들 덕분에 빠르게 결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이혼 및 상간남 소송에서 제가 승소했습니다. 아내와 박세형은 마지막까지 저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관계가 전세계약 갱신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였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상당했고 전세계약 해지도 제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은 해소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깊은 흉터가 아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처절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승리감으로도 온전히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럽고 치밀했던 몇 달간의 여정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에 저는 감성적이고 조금은 느긋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에 철저하고 계획적인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불신이 저의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새로 들였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간 기록들을 모두 모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 볼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 기록들이 저의 과거를 단단히 지지해주는 증거가 아니라 제가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얻은 강인함을 잊지 않게 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가 아닌 상처를 끌어안고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재건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픔과 고통으로 얻은 변화였지만 그 흉터는 아물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는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단단해진 제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기로 했습니다.